안녕하십니까. 자, 13번째 고전 산문 문학입니다. 이생규장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생이 담장을 서 열고 넘겨보던 이야기입니다. 담장을 넘겨봤으면 그냥 지나가지. 아니죠. 참 담장을 넘겨보면 안 되는 거지. 에이. 근데 어떤 여인의 담장을 넘겨보고서 뿅 가가지고 막 거기다가 편지질. 그렇죠. 근데 편지질이 유치한 게 아니라 시를 써가지고 쫙 주고받다가 둘이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렇죠. 마치 춘향과 이몽룡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먼저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 작품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생규장전은 이생인물이고요. 규장이란 건 뭐야? 담장을 엿보는 이야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목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과 다름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뭐냐면 이생과 채랑의 인연을 맺는 부분입니다. 담장을 넘겨보고 반해서 글귀를 전달하고 서로 반합니다. 서로 반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렇죠. 진한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경솔하고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죠. 왜? 지들끼리 좋다고 해서 지들끼리 먼저 말이야.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의 반대가 있죠. 부모의 반대라는 건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안 돼. 이런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반대는 사실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누구의 아버지가? 이생의 아버지가 알고서 얘를 저 시골로 보내버립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최랑이 어떻게 된 거야? 이 내님은 왜 안 오시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쫓겨났대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몸져 눕게 됩니다. 그때 최랑의 부모가 너 왜 그러니? 저 어쩌고저쩌고 그 글귀를 그 죽어왔던 그 편지를 딱 읽게 되고서 야, 우리 딸 죽을 뻔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부모의 반대라는 것이 여기서 만남 첫 번째라면 부모의 반대, 아버지가 보낸 것이 이별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별 첫 번째면서 장애 요소 첫 번째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장애 요소 첫 번째, 사랑의 장애 요소 첫 번째 장애 요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별을 한번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극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주 잘 지내서 어떻게 돼요? 과거급제까지 하죠. 아내가 남편의 내조를 잘 해주어서 과거급제까지 하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는 만남 2가 되겠죠. 그런데 만남 2가 있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예상했던 것처럼 장애 요소 2가 있습니다. 장애 요소 2, 그렇죠? 그다음에 이별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홍건적의 난으로 모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죽게 되는데 다 죽죠. 거의 다 죽고 어떻게 됩니까? 이생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 홍건적인 난이라는 것은 장애 요소 이별 2이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생규장전 우리나라 작품이고요. 이생규장전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홍건적의 난은 우리나라 거 아닌데요. 역사 공부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홍건적의 난은 우리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뭐야? 고려를 쳤었잖아.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쳤다가 어떻게 됐어? 큰 코, 작은 코였겠지 이 새끼들이. 작은 코 몽창 다쳐가지고 도망갔었습니다. 이 2차례 우리나라를 침범했었다는 역사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선생님은 알고 있는데 모르겠다. 역사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면 뭐예요? 부인의 환신과 재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이런 홍건적의 난이라는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또다시 만남들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전에 얘기했던 전기적인 요소가 되면서 기이한 요소, 그렇지. 명혼 소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도 이 작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혼과의 결연. 자, 그 다음에 명부에 실린 이름이 원인이 되어서 부부가 이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별을 하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부라는 건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승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명부할 때 명은 그 어둠의 공간을 얘기하고요. 그렇죠? 명부라는 것은 부는 마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마을 하니까 뭐야? 결국 저승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저승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저승의 이름을 내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남편이 잊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별이죠. 근데 여기다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만남 1이 있고 만남 2가 있고 만남 3이 있는데 이 이별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만남 3으로 하면 4로 하면 안 될까요? 왜요? 저승에 가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작품 속에는 저승에 가서 만났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못하잖아요, 선생님.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승 얘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이미 저승 얘기는 집어넣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일단은 기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끝냈다면 어쨌거나 이 사별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의 사건들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만남이 1, 2, 3가 계속되고 장애 요소들이 계속 존재함으로써 결국 뭐야? 그 장애 요소를 이겨내다가 요건 이기지 못했지. 요걸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요게 죽음이고 죽음이라는 운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요것은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예요? 죽음을 살짝 극복하긴 했었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죽은 영혼의 환신과의 만남, 환신이라는 건 몸뚱이가 이렇게 죽은 영혼이 몸뚱이를 가지고 씩 나타나는 거. 무서운 거. 설화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실 세계에 대한 저항은 소설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뒷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부모의 반대라든가 홍건적인 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현실 세계 즉 세계와의 갈등 소설적인 요소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고 여기 또 중요한 부분들 몇 부분만 잘라서 여러분들하고 본문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최락은 매일 저녁마다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으나 이미 인연을 맺었습니다. 담정을 넘어보고 시를 주고받고 사랑해 I love you, you love me, forever love 이거 한대 엔들리스 러브 이거 하고 난 후야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그가 병이 나지 않았나 하고 향화를 시켜서 밑에 있는 애 몸쪽을 시켜서 가만히 이생의 이웃사람에게 물어보니 이웃사람이 대답했다. 어머나 이 도령은 그 아버지께 꾸지람을 듣고 영남 농촌으로 내려간 지 벌써 여러 달이 되었다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최랑은 어이가 없어서 침상 위에 쓰러져서는 일어나질 못했다. 이 나쁜 녀석이 문자라도 보내고 가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면 그들의 이런 갸륵한 좀 이상하고 그들의 이런 간절한 사랑을 왜 주변에서 막느냐 이것 때문에 어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이 부분에서 최랑이 결국은 여인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인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 즉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의식에 조금은 가까워진 여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 먼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또 자유연애. 우리가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무정 같은 작품에서도 자유연애라는 말을 하잖아요. 부모가 짝을 지어줬는데 영채하고 짝을 지어줬는데 선영이하고 결혼한다. 병욱이가 와가지고 영채한테 너 왜 그래? 바보야. 유학 가자. 몸을 더럽혀.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유연애 기존의 어떤 남녀관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근대의식이 이미 이때부터 싹트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침상 위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음식도 안 먹고 말조차 하지 않아. 얼굴이 점점 초췌해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사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녀의 부모는 놀라서 병의 증세를 물었으나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우연히 옆에 있는 대바구니를 들추다 딸이 이생과 함께 주고받은 시를 보고는 그제야 무릎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하 잘못하였으면 귀중한 딸을 잃을 뻔했구나. 그래도 여차저차 해서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길이를 잡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이로부터 부부는 서로 사랑과 공경을 지켜 비록 옛날에 야훈과 맹광이라도 그들의 절개를 따를 수 없었답니다. 자, 요건 여러분 굳이 알아야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야훈과 맹광의 스토리는요 결국 거안재미 라는 거 있죠. 거안재미 뜻이 뭐예요? 그렇죠. 밥상을 들되 눈썹에다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밥상을 가져갈 때는요 드시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썹에 맞춰서 공손하게 드린다는 얘기가 거한재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거한재미와 관련된 시조도 있죠.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에서 공부를 했거나 혹은 앞으로 하시게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뭐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님과 다르겠느냐. 그래서 밥상을 밭에 나갔는데 밥상을 들고 갈 때 그 밥구리 이고 가서 눈썹에다 맞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조를 엄청나게 잘해서 남편이 굉장히 큰 문인이 되었다는 스토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양홍이 굉장히 뛰어난 선비였는데 집안이 가난했죠. 그리고 맹광의 특징은 뭐예요? 굉장히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맹광이 어떤 얘기를 주로 했냐면 나는 양홍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네 얼굴을 생각해라. 거울 좀 보고 얘기해라. 이러는데도 물론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건 선생님이 각색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굽히지 않아요. 그 소식을 양홍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이 여인이 나와 같은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줏대를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 여자인 것 같다.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매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 한참 동안 이 맹광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들어요 양홍이. 그러니까 맹광이 좀 거시기 하잖아. 자기가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저 새끼가 왜 나를 거들떠도 안 보지?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양홍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광한테 내가 원했던 것은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고 화장한 여인을 원하지 않았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맹광이 그때부터 허름한 옷을 입고 농촌 아줌씨가 돼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주구장창 노력을 하죠. 그런 밑바탕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렇지 뭐 자신의 일 뜻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대성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현대에는 이런 여인상을 우리가 찾기는 굉장히 힘들죠. 남편의 꿈을 위해서 희생하는 여자들 뭐 찾기는 힘듭니다만 요즘 시대는 이런 시대가 돼야 되겠죠. 서로의 꿈이 있고 그 서로의 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관계 이상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서로 꿈이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다 이런 평범하다. 그렇다면 서로 머리 맞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는지를 강구해야 되겠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궁극적인 인간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요즘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럼 돈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좀 씁쓸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그런 기쁨입니다. 물론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를 딱 보고서 나는 고전 서사문학을 이번 한 달 동안 꾸준히 정리를 해가지고 요번에 다 끝내야지.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필기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해서 고전 서사문학의 많은 작품을 나는 공부한 것 같아 뿌듯해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선생님도 선생님 가르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좀 더 뛰어난 능력을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는데 뭐 50점짜리가 90점이 됐다. 이게 행복한 일이죠. 그죠? 그 학생이 나한테 돈 1,000만 원을 내고 배웠다. 이게 행복한 일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을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해서 난 그 학생을 가르치고 1,000만 원을 받았었던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술 마시면서 70대 가지고 그것보다 내 기억에 남고 나를 뿌듯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그 녀석 무슨 피리 박피리라는 애가 있었어. 똥피리가 있었어. 그 자식이 말이야 50점에서 90점이 돼서 인간 된 거지. 난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잠깐 좀 빠져나갔습니다만 어쨌거나 양홍과 맹광이라는 건 결국 뭐라고? 거한잼이라고 해서 아주 사이 좋은 부부의 관계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절개를 따를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이생은 대과를 거쳐 높은 벼슬에 올라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그가 양홍이 좋은 글을 썼던 것처럼 이생은 뭐했어요?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얘기는 결국 뭐예요? 첫 번째 난관을 극복하고 둘의 사랑을 완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생과 채랑은 부모의 반대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반대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모와의 반대라는 것이 장애 요소고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힘이고 결국은 이 반대를 극복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인물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인물은 누구야? 이생과 채랑이라는 인물이 있고 인물과 이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대립이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소설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생은 슬픈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작은 다락 위에 올라가 눈물을 삼키고 이거 뭐예요? 홍건적의 난이 이미 일어나고 난 후입니다. 모두 죽고 이생만 살아서 돌아왔을 때요. 한숨을 깊이 쉬고는 날이 저물 때까지 웃거니 앉아 옛일을 회고하거니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밤중이 되어 달빛이 들보를 비추자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온다. 살펴보니 옛날의 최랑이었어요. 하고 나타난 거지. 이생은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워낙 유다른 사랑이라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고 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귀신이잖아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이것도 하나의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먼저 죽었다. 근데 저 녀석이 날 진짜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승에 가서 테스트하는 방법 내가 귀신이 돼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했다면 반가움이 더 크기 때문에 너 귀신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반가워 어디 있었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장면이고요. 당신 어디로 피난의 목숨을 보존하였소. 그러니까 뭐야? 삶과 죽음에 대한 얘가 죽었다는 걸 있습니다. 그 실체를 실체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사랑을 그 여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있었던 거야?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 사정을 얘기했어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마친 뒤 함께 취침하여 즐기니 기쁜 적은 옛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 이튿날 그들은 옛날 함께 살던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금은 제보를 찾고 그들이 아내가 감춰뒀던 재물을 찾고 또한 그것을 팔아 부모의 유고를 거두 오간산, 개성, 송악산 동쪽에 있는 산 기슭에 합장을 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이생이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랑과 함께 살림을 차리니 뿔뿔이 흩어졌던 노복들도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이생은 그 이후로 인간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친척과 빈객의 방문과 기룡사를 모두 제쳐놓고 문을 굳게 닫고 최랑과 함께 식구를 창수하라는 건 뭐예요? 창하여서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를 서로 주고받는 것. 내가 얽고 너 얽고 사랑해 나 얽고 너 얽고 너도 나 사랑하지 forever 이거 하는 거죠. 몇 해 동안 금수를 누렸다. 아주 좋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또 뭐야? 그런 폭력과 불의의 하는 장애 요소가 있었으나 극복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정리해 볼까요? 이생은 최랑의 환시를 만나서 속세 모든 인연을 끊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만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만났다라는 거, 이 만남이라는 거, 이것이 위에서 했던 극복이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여기서 부모의 반대가 있었다면 여긴 뭐예요? 그렇죠. 난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모든 인연을 끊었다 그랬는데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었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예요? 벼슬에 나가는 것, 과거에 급제했다 그랬잖아요. 벼슬길에 나가는 것, 남자로서는 유교적인 사회라든가 물론 그 이전에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남자라는 어떤 그 위치에서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하나의 덕목이 됩니다. 효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건 남자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입고 먹고 쓸 것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먹고 쓸 거 없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이건 별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고 이거 뭐예요? 명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죽어야 돼요. 이 얘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명부의 이름이 있어요. 죽어야 돼요. 라는 것. 인과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부분 우연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지만 부분 잘 뭘 가지고 있다. 개연성과 필연성을 잘 내포하고 잘 구비한 그런 작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귀신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명이 조금은 남아있고 당신과 사랑을 생각해서 저를 옥황상제께서 보내주셨어요 라고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미 죽음의 저승의 세계에 제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저는 죽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인과관계 원인 제시 부분, 필연성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세요. 무조건 고전소설이라고 모두 다 필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 유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의 천성이 순하고 효성스럽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한자어가 이렇게 두 글자로 되어 있을 땐 각각 떼서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효는 그냥 효도 아닙니까? 순수하다.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어. 부인은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그랬어요.
바로 따라 죽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군요. 함께 좀 더 사시오 이런 얘기죠.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의 법에 위반됩니다. 저승의 법도 위반돼요.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난군님께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당신도 죄를 받게 돼요. 벌을 받게 돼요.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이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명부에 이름이 있다.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부분이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습니다. 난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그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들 만에 그 또한 세상을 떠났다. 이 마지막 장면도 역시 뭐가 됩니까?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까지 정리해볼까요? 자, 이생과 채랑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별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요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적인 요소 세계와의 갈등인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인물 이생과 채랑이 인물이라고 주동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그와 갈등하는 요소들 바로 세 개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반대 이게 뭐예요? 사회적인 관습이 되겠죠. 홍건적의 난 뭐야? 불의와 폭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란 건 뭐예요?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도덕적 규범, 사회적인 규범, 그 다음에 불의와 폭력, 그 다음에 운명이라는 세계와의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 속에서 부모의 반대를 극복함으로써 근대의식 자유연애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홍건적의 난은 물론 싸워서 홍건적을 물리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역경도 이겨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해소하지 못한 건 죽음이라는 운명을 해소하지 못했죠. 그러나 일부분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홍건적의 난에 이미 죽음이 있었으나 어떻게 됐어? 여인의 환신이 나타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됐죠. 이것은 뭐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결국은 초월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초월도 초월이고 부분적인 초월도 초월이고 그 초월도 엄청나게 힘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영화가 아니라 외국에 유명했던 영화 있어요. 아직까지도 볼지 모르겠는데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사람이 나오고 데미 무어가 나와가지고 이게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죽은 영혼과의 어떤 연결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너무나 절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누님하고 같이 볼 때 우리 누나가 눈물을 쭉 흘리던 어린 시절에 봤던 그런 영화인데요. 그런 영화가 이생규장전이나 혹은 이런 그 작품들을 흉내냈던 그런 작품이죠. 그냥 해본 소리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금오신화의 작품들 소설적인 면모를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요. 만남 1, 만남 2, 만남 3, 이별 이렇게 연결되는 거 소설적인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쭉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작품 가지고 만나 뵙죠. 예습과 복습 잊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